님들아, 만약에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다면 잡히지 않을 자신 있어요? 지금은 워낙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인간이 가는 모든 곳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일단 CCTV 존나 많아. 차도 존나 많은데 여기 블랙박스 다 달려 있어. 이것들을 피하더라도 지문과 금전 거래 내역을 안 남길 순 없단 말이야. 여기에 진짜 들어본 적도 없는 각종 과학수사 기법이 개 많아요. 이것들을 총동원하면은 얼마 안 가서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나는 안 잡힐 수 있다. 깝치지 마. 그건 운이 좋은 거야. 운이 그렇게 좋으시면 선물 거래를 한번 해보세요. 진짜 운이 좋나. 씨부랄 거. 자, 그러면은 과학기술이 지금보다 떨어지던 시대엔 붙잡히지 않는 게 가능했냐는 건데 그런 새끼들 꽤 있습니다. 그중 한 새끼 알아볼 거예요. 1960년대 후반 연쇄살인 저지르고 잡히지 않은 새끼가 있었어. 이 사건이 끝까지 미제로 남나 한번 보자고. 장소는 영국의 스코틀랜드 글래스고라는 지역이에요. 1968년 패트리샤라고 25살인데 의무실에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 군대에 있다는 거지. 남편이 있지만 이 사람은 직업 때문에 떨어져 살아요. 패트리샤는 그리고 4살짜리 아들, 부모님이랑 넷이 같이 살지. 어느 날 밤 나이트에 춤추러 갑니다. 부모님에게도 다 말하고 나갔어요. 나이트가 집 근처에 있다는데 패트리샤가 다음날 아침에 집을 안 와. 부모가 그래서 실종신고하러 경찰서 갔죠. 접수를 하는데 경찰이 와서 갑자기 불안한 소리를 한마디 하는 거야. 패트리샤 집 근처 1야드, 90cm거든요, 1야드가. 집과 90cm 떨어진 장소에서 여성 시신을 발견했대요. 경찰은 아직 이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근처 집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실종신고하니까 혹시나 해서 한번 말 꺼내본 거지. 부모가 우리 딸인가 싶어서 바로 시신 확인하러 갔어. 패트리샤가 맞아. 옷이 벗겨진 것도 그렇지만 스타킹에 목이 졸려 죽었습니다. 이거는 성폭행 사례를 의심해야겠죠. 경찰은 그 무도회장 갔던 사람들 다 만나봤어요. 의심되는 사람이 없네. 알고 보니까 패트리샤가 조금 있다가 다른 무도회장으로 옮겼던 거더라고. 용의자의 범위를 설정하는 되게 중요한 증거인데 이게 경찰은 며칠 뒤에 이 사실을 알았어요. 가장 중요한 증거들이 발견되는 초기 수사에 실패했다는 거지. 이 며칠 동안 범인은 해외로 런쳤을 수도 있고 발견됐어야 할 증거는 오염되고 목격자들의 기억은 사라져 있겠지, 왜곡되거나. 그렇다고 경찰이 포기할 수 있나? 그 옮겼다는 무도회장 가봅니다. 여기가 바로우랜드라고 하는데 목요일마다 결혼한 사람들이 배우자 없이 혼자 와서 춤추는 그런 컨셉의 무도회장이래요. 뭐 캬바레 간 건가 봐. 근데 여기에서도 뭐가 안 나와. 시신 발견했을 때도 가방이나 옷이 주변에 없었습니다. 몇 달 조사해봤지만 아무것도 안 나왔어. 증거 하나 못 찾은 거야. 그냥 패트리샤가 바로우랜드 무도회장에 가서 살인범을 만났다. 이런 추정이 전부였다고. 이 상태로 1년이 지나요. 1969년 8월 이번엔 32살 제미마 맥도날드라는 여자도 바로우랜드 무도회장을 놀러 갑니다. 다음 날 여동생이 길에서 애들끼리 얘기하는 걸 우연히 지나가다 들었거든요. 애들이 근처의 오래된 건물에서 어떤 몸을 봤다는 거야. 여동생은 애들끼리 무슨 무서운 얘기 지어내서 노는 건 줄 알고 심각하게 생각 안 했는데 우리 언니가 금요일에 나갔다가 월요일까지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지. 그러자 그때 애들이 얘기하던 소문이 생각났고 언니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 싶어서 그 건물로 가봤어요. 진짜 언니가 죽어 있더라고. 소문대로 옷이 벗겨진 채 스타킹에 목이 졸려 있었어. 경찰에 신고했고요. 바로우랜드에 갔던 사람들이 다시 조사를 받아요. 이번엔 목격자가 있습니다. 제미마의 사진을 보여주니까 누가 알아보는 거야. 그날 자정쯤에 빨간 머리에 키 크고 날씬한 남자와 나가는 걸 봤대. 이 새끼 잡으려고 온 동네 집을 다 찾아가 봤는데 비슷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2달 뒤 1969년 10월 이번엔 29살 헬렌이라는 여자도 바로우랜드 무도회장을 가요. 이 사람은 혼자 가지 않았어. 여동생과 같이 가서 남자 둘을 만났거든요. 이 남자들 이름이
똑같습니다. 존이야, 존. 한 명은 글래스고 지역의 캐슬밀크 출신인 존이고 다른 한 명은 출신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름이 존 샘플턴이래요. 2대2로 조인해서 1시간 정도 같이 놀았어. 그리고 2차는 안 갑니다. 집에 가면서 헤어졌어요. 캐슬밀크 산다는 그 존은 혼자 버스 타러 갔고 남은 3명, 헬렌과 여동생, 존, 셋이 택시 타고 가다가 먼저 헬렌의 여동생부터 집에 내려다 줬습니다. 헬렌과 존이 눈이 맞은 거야. 헬렌이 자기 집에 이 남자를 데려갔어. 그리고 다음날 아침 헬렌은 자기 집이 아니라 아파트 주변에서 시신으로 발견돼요. 헬렌도 똑같이 옷이 벗겨진 채 스타킹에 목이 졸려 죽어 있었습니다. 근처에 소지품이 있었지만 가방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리에 물린 자국과 맨발인데 잔디가 많이 묻어 있었대. 집에서 무슨 사건이 시작됐다는 거지. 존이라는 새끼가 갑자기 공격하니까 헬렌이 집 밖으로 나와 도망을 가는데 결국 잡히지 않았나 싶어. 같은 형식의 사건이 3번이나 일어난 거야. 경찰은 대규모 인력을 편성했죠. 이번엔 범인과 목격자도 있잖아. 연쇄살인범 잡을 기회가 온 거라고. 헬렌 동생도 같은 말 했어요. 키가 크고 날씬하고 붉은 머리를 가진 남자인데 옷을 잘 차려입었대. 말도 잘하고 예절이 바르고. 택시 타고 가면서 성경 구절을 이용해 말을 많이 했다는 거야. 갑자기 이 남자가 택시에서 무도회장을 악의 소굴이라고 믿었던 모세와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려줬고, 스코틀랜드에는 호그 머네이라고 12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이어지는 축제가 있어요. 섣달 금음날이야. 스코틀랜드판. 이날은 술을 마시지 않고 기도한다. 물어본 사람도 없는데 지 혼자 이런 말을 떠들었다는 거지. 범인을 특정할 단서가 조금 나왔어요. 이 새끼는 신앙심이 꽤 높은 새끼야. 그래서 사건을 취재하던 기자가 이 범인에게 바이블 존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이때부터 바이블 존 연쇄살인 사건으로 알려진 거야. 바이블 존은 사건이 일어나던 1969년쯤 25살에서 30살 사이에 키는 178 정도로 추정이 됐고요. 헨리 동생의 진술로 이렇게 몽타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무도회장에 들어오는 사람을 다 보는 입구 기도가 있잖아. 문지기. 키는 178보다 좀 작았대, 자기가 보기엔. 그리고 머리는 검은색이고 짧았다고 기억을 해요. 진술이 엇갈리잖아. 경비원이 본 남자가 바이블 존인지 헨리 동생이 술에 취해 기억을 제대로 못하는 건지 이 진술이 불확실해져 버렸어. 둘 중 한 명은 잘못 기억하는 건데 그걸 누구라고 정할 수가 없잖아요. 버스 타고 먼저 갔다는 캐슬밀크 존도 만나봤는데 그 존이랑은 존 샘플턴 그날 자기도 처음 만나서 아는 사이가 아니래. 둘이 남자들이. 헬렌 동생이 진술한 용의자와 같은 옷을 입은 남자를 봤다는 목격자도 있는데 이 사람 얼굴에 상처가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였대요. 새벽 1시 반쯤 버스에서 내려 도시의 남쪽으로 가는 배를 탔다고 했습니다. 얼굴 상처나 헝클어진 머리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지 않나 싶거든. 바이블 존이 피해자를 찾는 장소가 버로우랜드 무도회장이라는 건 확실해 보이고 굳이 여기를 고른 이유가 뭐겠어.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목적이지 않을까 싶다는 거야. 왜냐면 유부남 유부녀들이 각자 혼자 몰래 오는 무도회장이니까 남들에겐 떳떳하지 않겠죠. 자기 신상을 속일 수가 있어요, 손님들이. 그러니까 서로 누군지도 모르고 굳이 많이 알려고 들지도 않아. 오늘만 볼 사이니까. 도중에 사라져도 관심 가질 이유가 서로 없다는 거죠. 술도 많이 마실 테고 여러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모든 걸 다 기억하긴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범인에게 굉장히 유리한 장소였던 거죠. 대체 바이블 존, 그래서 이 새끼 누구냐는 건데 목격자들은 꽤 있지만 증언들이 그렇게 유력한 것들은 없어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은 사건의 공통점을 가지고 이 새끼의 특성을 한번 파악해 봐야 돼요. 피해자들은 일단 다 바로우랜드라는 이 무도회장에서 범인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정황상 범인과 같이 집에 가다가 살해된 것 같아. 범행 방식도 성폭행한 뒤 스타킹으로 교살입니다. 소지품들은 발견되기도 했지만 가방이 다 없어요. 이 새끼가 내용물만 쏟아버리고 가방을 갖고 가나 봐. 아마 가방 패티시가 있거나 좀 트로피 삼아 챙기지 않나 싶고, 특이한 점은 이게 사건과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피해자들이
다 생리기간에 사망했어. 시신 발견 장소 주변엔 꼭 관련 용품도 있었는데 이게 끝입니다. 용의자의 더 확실한 증거는 안 나왔고요. 사건도 멈췄거든요. 경찰은 100명이 넘는 형사를 파견했고 주택 방문도 5만 건이 넘는 진술을 받아냈어요. 범인이 다시 바로랜드 무도회장에 나타날 수 있으니 항상 위장한 형사를 여기 잠입시켜뒀지. 특히 사건이 벌어진 목요일, 토요일에 집중조사했지만 범인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대규모 수사에 기사가 맨날 나오니까 바이블존 안다는 사람들 나타났거든요. 근데 아무도 진짜 바이블존인지 밝혀내지는 못해요. 경찰도 의심 가는 사람 있을 때마다 죽은 사람 묘까지 파내가면서 DNA 맞춰봤는데 아무도 아니더라고. 경찰은 수사를 실패한 겁니다. 손 놨어. 근데 한 40년 지나서 2007년 피터 토빈이라는 남자가 살해 혐의로 유죄를 받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자 이 새끼가 바이블존이 아니냐는 말들이 막 나오는 거야. 이번엔 갑자기 유력 용의자가 돼버린 피터 토빈이라는 사람 알아볼게요. 1946년 8월 27일 생, 체포될 때는 2006년 60살이었습니다. 1993년에 14살인 여자아이 2명을 흉기로 위협해 억지로 술 먹이고 성폭행했어요. 이걸로 체포돼서 14년형 받았는데 10년 만인 2004년에 풀려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2006년에 글래스고의 로마 카톨릭 성당에서 교회 관리인으로 일했대. 성범죄 전과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서 가명을 썼고 여기서 23살인 학생 앙겔라 크룩을 또 성폭행해 죽입니다. 시신을 고해성사하는 지하실에 유기했는데 이게 들켜가지고 체포된 거야. 근데 범행 인정 안 해. 자기는 동의한 성관계였대. 그게 사실이더라도 살인이랑 시체 유기는 어떡할 거냐고. 범행이 인정돼서 최소 21년 복역하는 종신형을 받았어요. 이렇게 이 새끼를 빵에 넣고 집안 수색해보니까 6년 전에 실종된 여성 둘이 시신으로 나와버린 거지. 이러니까 피터 토빈이 바이블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왔던 거예요. 자, 사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왼쪽이 바이블존 몽타주고 오른쪽이 바이블존 살인 시기인 20대 후반의 피터 토빈이야. 몽타주가 좀 길게 나왔다고 감안해보면은 닮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나가는 걸 알아볼 정도는 안 될 것 같죠. 그래도 정황상 피터 토빈을 바이블존이라고 볼 만한 점은 꽤 있어요. 일단 지역이 같습니다. 피터 토빈은 바이블존이 살인을 저지르던 글래스고에 살았어. 1969년 자기도 바로랜드 무도회장에서 만난 여친과 결혼했고요, 실제로. 다음 해엔 스코틀랜드가 아니라 잉글랜드에서 강도질과 집회 위조 혐의로 수감되거든요. 이때 바이블존의 연쇄살인이 멈췄다는 거야. 피터 토빈이 결혼하면서 범행을 멈췄고 수감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화성연쇄살인 사건처럼 범인을 못 찾았던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이 사람이 결혼을 여러 번 했는데 다 아내들이 생리주기에 맞춰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거든요. 흔하지 않은 특징들이 많이 겹치잖아. 의심을 안 할 수가 있어? 피터도 로마 가톨릭교회 열성신자입니다, 이 새끼. 그래서 성당 일을 했는데 두 번째 사건에서 택시 타고 갈 때 성경구절 얘기 많이 했었다잖아. 이때 범인이 자기 성을 존 샘플턴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피터 토빈이 성당에서 일할 때 쓴 가명도 존 샘플이에요. 우연이라기에는 이건 18 너무 겹친다고. 당연히 모든 게 다 똑같진 않아요. 다른 점도 있는데 피터 토빈은 사람 죽일 때 교살이 아니었습니다. 찔러 죽이는 방식을 사용했어요. 바이블존은 다 스타킹으로 목 조르잖아. 연쇄살인범들이 특히 살해 방식을 쉽게 바꾸지 못해요. 바꾸지 않는 게 아니라 바꾸지 못해. 내가 그렇게 해야만 만족감을 느끼니까. 근데 이 둘의 범행 방식은 너무 다르다고. 결정적으로 목격자인 두 번째 피해자의 동생은 피터 토빈의 얼굴을 보고 예전에 만난 그 남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 당시 바이블존은 25에서 30 사이로 추정됐는데 피터 토빈은 22살이야. 많이 어려. 변장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증명은 안 되고 DNA 검사도 이때는 보존 방법이 후져가지고 다 오염됐어요. 지금은. 유전자 검사로 완벽한 증명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만 존나 많고 사건이 해결되지 못한 채 4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다 2010년 자기가 예전에 바이블 존을 만났는데 그게 피터 토빈이었다고 주장하는 여자가 나타났어요. 이 여자는 63살인데 자기 이름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말을 들어보니까 1960년대 후반에 친구들과 바로랜드 춤추러 갔다가 같이 춤추다가 막 이렇게 혼자 왔어요? 막 이렇게 다가오는 남자가 있었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예의가 너무 바르길래 잠깐 같이 놀았다고 해요. 이 남자는 파란 셔츠에 넥타이와 은색 자켓 입었고 이따가 캐슬밀크 지역에 파티가 있으니 자꾸 거길 같이 가자고 하는 거야. 이 여자는 그때 이미 바이블존의 연쇄살인이 소문나 있는 상태라 여자들 조심하라는 포스터도 막 길에 붙어있고 그래서 싫다고 거절했는데 이 새끼가 존나 끈질기게 자꾸 데려가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나도 계속 싫다 이러니까 표정과 태도가 갑자기 무섭게 변해버렸대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경비원에게 이 사람 좀 확인해보라고 말한 뒤 자기는 집으로 도망갔고 그날 별일 없이 끝난 일이라 잊고 살았는데 2007년에 피터 토빈 붙잡혔다는 뉴스를 보고 얼굴이 그때 바로랜드 무도회장에서 만난 그때 그 새끼였다는 거지. 이 사람이 진짜 예전에 피터 토빈을 만났던 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바이블 존이라는 정확한 증거는 결국 되지 않는다고. 둘이 같은 새끼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질 못하고 있다가 2010년에 바이블 존과 만난 적 있는 유일한 증인 제미마의 동생까지 74살에 사망하면서 이제는 뭐 아예 방법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영구 미제로 남은 사건입니다. 여기까지예요. 영국의 대표적인 미제 사건이고 이게 수사 과정도 알려지기로 드라마틱 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드라마화도 하고 꽤 유명합니다. 사실 예전에 했던 사건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방송 스타일이 좀 달라져가지고 요즘 방식으로 대격변 패치를 한번 해봤어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사건 준비해서 오겠습니다.